그리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사랑 하나에 모든 걸 걸고 살았던 시간들이 지금도 제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다가 프리랜서로 독립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작업하는 걸 좋아했고 때로는 재택근무로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자유롭게 살았죠. 저는 그 시절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는 나 자신으로 서고 싶은 욕심이 컸던 것 같아요. 혼자 카페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치고 창밖에 흐르는 사람들의 얼굴을 스케치하곤 했죠. 그게 저만의 감성이었고 저를 지탱하던 작은 취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다 잠시 눈을 들어 창밖을 봤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한 남자가 제 시야에 쏙 들어왔어요. 구겨진 작업복 바지, 땀에 젖은 머리, 큰 박스를 들고 오가는 모습이었는데 뭔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샷이 자재를 옮기느라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냥 한참 동안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친 것도 아닌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꾸만 그 카페에 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지나갈까봐 혹시 오늘도 볼 수 있을까봐요. 그리고 정말 운명처럼 다시 마주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카페로 들어왔고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커피잔을 보고 혹시 이 자리 비었나요? 하고 말을 걸어왔죠.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말을 섞었고 알고 보니 바로 근처에서 샷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어요. 규모는 작지만 직원들 몇 명 두고 직접 발로 뛰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 말이 많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신뢰감을 주는 말투와 눈빛이 있었어요.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정직해 보였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커피를 같이 마시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저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빨랐죠. 우리는 연애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직진형이었어요. 내가 가진 게 많진 않지만 당신 하나만은 꼭 지켜주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어요. 처음으로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 자부하던 제가 그날 이후로는 그냥 마음이 먼저 움직였어요.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반대도 없진 않았습니다.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다. 너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사람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현장 일로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만 그 손을 잡으면 마음이 따뜻해졌고 흙먼지에 젖은 웃음이지만 그 웃음 하나에 하루가 환해졌으니까요. 결혼 후엔 조용한 아파트 한켠에 작은 신혼집을 꾸몄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은 겨울,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불 속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자곤 했어요. 자기 손보다 차가운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지고 춥지? 하고 묻던 그 눈빛.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자기 전엔 꼭 오늘도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피곤해서 아무 말 없이 잠들면 다음 날엔 쪽지를 남기고 출근했죠. 우리 공주 피곤했구나. 오늘도 많이 사랑해. 그 작은 종이 쪽지들 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서랍 안에 넣어뒀어요. 가끔 꺼내보면 종이는 낡았는데 그 글씨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우리는 같이 장을 보러 다녔고 같이 밥을 하고 음식을 먹을 때면 서로의 숟가락을 먼저 챙겨주곤 했어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그 사람은 국물에 계란을 하나 더 풀어줬고 전 그게 그렇게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엔 둘이 나란히 누워 장래 꿈 얘기를 했었죠. 그 사람은 회사를 키우고 싶다고 작지만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당신은 평생 집에서 그림 그리고 커피 마시면서 살아.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랬습니다. 전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 아직 일하고 싶거든. 당신보다 돈 더 벌지도 몰라. 그 사람은 활짝 웃으며 제 이마에 입을 맞췄죠. 그래 그럼 내가 당신 내조할게. 그 말, 그 표정, 그 온기. 그 모든 것이 저를 참 많이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명절 때 시댁에 갔을 땐 항상 저를 챙겨주던 사람이에요. 엄마가 뭐라고 해도 절 먼저 감싸주던 사람. 우리 와이프 힘들면 나도 안 와요. 그런 말로 절 보호해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고 그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무너져도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저는 계속 재택으로 디자인 일을 했고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뛰어다녔어요. 둘 다 열심히 사니 부족한 것도 없었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날들이었죠. 단 하나 아이만 생긴다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그 바람이 그렇게 어렵게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제 나이 33, 남편은 35. 그 즈음부터 주변에서 아이 얘기를 슬슬 꺼내기 시작했어요. 너희 나이 언제 가질 거야? 벌써 몇 년 됐지. 계획은 있어. 그땐 그런 말들이 그냥 흔한 관심처럼 느껴졌는데 처음 병원에서 불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오는 순간부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괜찮아. 우리 둘이 살아도 괜찮잖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제 꿈은 따뜻한 엄마가 되는 거였거든요. 제가 만든 작은 도시락을 먹고 졸린 눈으로 저를 찾는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안아주는 게 저의 가장 큰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한여름에도 긴 내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챙겨 먹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날짜에 맞췄습니다. 그게 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사랑해서 앉는 것과 목표를 위해 앉는 것은 느낌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고 또 참았어요.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런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는 길엔 항상 마주치는 부부가 있었어요. 아이를 안고 병원에서 나오는 그 부부를 보며 저는 늘 웃는 척을 하며 가슴 한켠이 무너졌습니다. 그 부부도 언젠가 나처럼 울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받았던 기억도 나요.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며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 삶은 병원 스케줄에 맞춰졌어요. 아침마다 배에 주사를 놓아야 했고 배는 멍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사를 놓을 때마다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죠. 괜찮아, 아기를 위해서잖아. 남편은 매번 옆에서 용기를 줬지만 주사는 제 몸에 놓는 거였고 약의 부작용은 제 몸이 견뎌야 했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고 나면 속이 메스꺼리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어요. 그 고통보다 더 힘든 건 병원 복도에 앉아 다른 부부들과 마주치는 일이었어요. 모두가 같은 얼굴이었어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지쳐 있었죠. 난자 채취 날. 새벽부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대에 누웠을 때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제발 이번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수술이 끝난 뒤 의사 선생님은 5개의 난자를 채취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정자와 수정시켜 배양을 시작했죠. 매일 전화로 듣는 수정란 상태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세포 분열이 정지됐어요. 하나는 아직 괜찮습니다. 그 하나에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사흘 뒤 착상 가능한 배아 하나를 자궁에 이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누워있는 시간조차 신경 써야 했어요. 움직이지 않으려 조심하고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2주 뒤 피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은 너무 길었어요. 손이 떨리고 머리는 하얘졌죠. 간호사가 말했어요. 이번엔 아쉽지만 실패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고 저는 병원 복도를 빠져나오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난 왜 엄마가 될 수 없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시 시도했습니다. 주사도 채취도 이식도 그 고통을 또 반복했죠. 몸은 점점 지쳐갔고 마음은 망가져갔습니다. 남편에게 짜증을 냈고 자주 울었고 스스로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그는 늘 제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꼭 올 거야. 너 잘못 아니야. 그 말이 저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남편도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진료 결과를 같이 듣고 주사 맞는 날은 회사에서 일찍 들어오고 어깨를 주물러 주며 수고했어. 말하던 그 표정은 그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얼굴에 지침과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더 지치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감정적으로 멀어졌던 것 같아요. 병원 좀 쉬었다 가면 안 돼. 그냥 우리 둘이 살자. 너 지금 너무 힘들어 보여.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포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욕실에 앉아 주사기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부족할까? 왜 내 몸은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스스로를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그 사람까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했어요. 사랑의 증거를 갖고 싶었거든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태어날 아이, 그 아이를 안고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 거란 희망 하나로 버틴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병원에서 인공수정 날짜를 잡았을 때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빠서 제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결국 취소됐어요.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제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과의 사랑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기를 갖고 싶은 간절함이 점점 사랑의 확인이 아니라 사랑의 증명으로 바뀌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처음엔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 둘이 살아도 좋잖아. 아이 때문에 인생을 가늠할 순 없어. 그렇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마음 한켠에 드리운 허전함, 상실감, 그리고 어쩌면 실망.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 일 얘기만 했어요. 아이 얘기를 꺼내는 건 어느새 둘 사이에서 금기처럼 되어버렸죠. 그럴수록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고 밤새워 프로젝트를 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마치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듯이 남편은 그 즈음부터 회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창고 하나 직원 둘이 전부였던 회사가 점점 거래처가 늘어나고 일거리가 많아지면서 사무실도 확장하고 직원도 늘려야 했죠. 그 사람은 승부욕도 강하고 원래도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일이 들어오면 밤을 새서라도 끝내고 하자 생기면 자기 돈 들여서라도 고쳐주고 계약서 한 줄도 허투루 보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남편의 성격이 사업과 잘 맞아떨어졌고 자연스럽게 회사는 잘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회사를 키워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점점 멀어지는 느낌도 받았어요. 이제 그 사람의 관심은 오롯이 일에 쏠려 있었고 저는 집안이라는 작은 테두리 안에 남겨진 느낌이랄까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일손이 너무 부족해. 사람을 좀 더 써야겠어. 그러더니 시동생을 불러 일을 가르치겠다고 했고 전화 응대랑 서류 정리를 도울 여자 직원도 뽑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가 커졌으니 당연히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게 무슨 문제겠냐고 스스로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어요. 제 인생이 아주 조금씩 기울기 시작한 건 여직원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서류 일도 봐야 하고 거래처 응대도 해야 하니 누군가 필요하긴 했죠. 제가 보기엔 너무 예뻤습니다. 딱 보자마자 아, 저런 여자는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겠구나 싶었죠. 긴 생머리에 또랑또랑한 눈매 그리고 말투가 참 묘했어요.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서부터 연기인지 분간이 안 갈 만큼 사람 마음을 간지럽히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녀는 일을 잘했습니다. 고객 응대도 능숙했고 서류 정리도 칼 같았죠. 처음부터 일하러 온 사람이란 느낌보다는 그 공간에 자기만의 기류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시동생도 자연스럽게 그녀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회식이 생기면 남편은 그녀의 의견을 먼저 물었고 시동생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녀에게 커피를 사다 바치듯 했죠. 이번에 젊고 똘똘한 친구가 들어왔어. 기획 감각이 예술이야. 그날 처음 남편이 그 여직원 얘기를 꺼냈어요. 전 그냥 그래. 요즘 젊은 친구들 똘똘하지 하고 넘겼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그 여자의 얘기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걔 진짜 센스 있어. 회의할 때 나보다 말 잘한다니까. 걔가 기획한 브랜드 콘셉트. 클라이언트가 바로 오케이 했어. 아, 오늘 걔 생일이라서 다 같이 밥 먹었어. 분위기 짱이었어. 듣고 또 들으면서 제 머릿속엔 점점 그의 얼굴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슬림하고 머리 찰랑거릴 것 같고 웃을 때 눈웃음이 예쁠 것 같은 여자. 오늘 걔가 커피 사왔는데 내 취향 딱 맞췄더라니까 어떻게 알았지?
그때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일 얘기를 하지만 남편이 제 취향도 헷갈려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직원은 단번에 아는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이 씻고 나온 뒤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 친구 얘기 요즘 자주 하네?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죠. 어이구, 질투하시는 겁니까? 그냥 일 잘해서 그렇지. 너랑은 비교도 안 돼.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박히는지. 너랑은 비교도 안 돼. 그 뒤로도 남편은 툭하면 그 여자의 이름을 입에 올렸어요. 오늘 유정 씨가 거래처 사장님한테 칭찬받았어. 근데 진짜 그럴만해. 말하는 센스가 남달라. 걔는 눈치가 빨라 말 안 해도 딱 알아듣더라니까. 저는 그저 남편의 입을 통해 그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유정 씨가 회사 일 많이 맡아서 도와줘. 그 사람 덕에 좀 숨통이 트인다. 격리 실수한 거 유정 씨가 바로 잡았대. 진짜 똑똑한 사람이야. 처음엔 좋게 들었습니다. 능력 있는 직원을 둔 게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대화 속에 그녀가 너무 자주 등장했고 그녀의 말투며 취향, 웃는 모습까지 세세하게 묘사하는 걸 들으면서 이건 단순한 직원 칭찬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나도 회사 다녀봤고 사람 상대하는 일도 해봤어요. 그 말투, 그 빈도, 그 웃음,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점점 더 그 여자 얘기를 하며 제게선 멀어져 갔죠. 시험관 주사 맞고 배가 멍투성이가 된 날 힘들어 숨만 쉬고 있었는데 남편은 소파에 앉아 그 여직원이 보낸 메시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야, 이거 봐. 유정 씨가 이모티콘 진짜 귀엽게 보내더라. 넌 이런 센스 좀 배우지 그래?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저 제 존재가 그 여자의 그림자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지금 아기를 갖기 위해 고통을 견디고 있는데 당신은 다른 여자 얘기를 하며 웃고 있구나. 밤이 깊어지고 남편은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대뜸 말했죠. 걔 있잖아. 진짜 멋진 여자야. 요즘 여자애들 같지 않아? 배려심도 있고 말도 조리 있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너도 그랬는데.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어요. 비교였고 선언이었어요. 당신이 더는 내 이상형이 아니라고 말하는 듯 했죠. 하루 종일 연락이 없던 그 사람, 걱정이 돼서 도시락이라도 챙겨줄까 싶어 찾아갔다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웃고 있었고 그 여자도 웃고 있었어요. 딱 봐도 편해 보이더군요. 어떤 거리낌도 없이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외모가 괜찮았어요. 단정했고 세련됐고 그리고 젊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 칙칙한 옷, 급하게 묶은 머리. 초라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서서 나왔죠. 눈물이 터질까봐 아니면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할까봐. 그날 저녁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 사람은 집에 들어왔고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그 웃음이, 그 따뜻한 눈빛이 예전엔 나를 향했던 거잖아요. 며칠 후 그 여자를 다시 마주쳤어요. 우연히 회식 자리에 따라갔다가 그 여자가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웃으며 고개 숙였죠. 눈빛이 맑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 순간 느꼈어요. 이 사람 내 남편이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질투였을까요? 불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걸 눈치챘던 걸까요? 그 뒤로는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문자 하나에도 늦는 날이면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향수가 바뀐 것도 웃음소리가 잦아진 것도 전부 그 사람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죠.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그 사람은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거울 앞에 오래 서 있게 되더군요. 어떤 옷을 입어야 젊어 보일까? 화장은 좀 진하게 해야 하나? 살을 좀 빼야 하나? 혼자 생각하면서요. 더 이상한 건 시동생의 행동이었어요. 늘 밝고 유쾌한 아이였는데 점점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일이 많아졌고 어느 날엔 술에 취해 들어와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은 회식이 있다고 나가고 집엔 저와 시동생 둘이었죠. 저녁을 먹고 나서 시동생이 말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만 보더라고요. 어딘가 평소와는 다르게 힘이 없어 보였어요.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죠.
시동생은 한참을 뜸 들이다가 겨우 입을 뗐어요. 형수. 응? 사람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요? 전 그제야 시동생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눈빛이 너무 깊게 무너져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누구 때문에 그래? 시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형수, 나 좀 이상해졌어요. 요즘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눈을 감아도 떠도 자꾸 그의 얼굴이 아른거려요. 처음엔 그냥 회사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니까 그냥 예의상 챙긴 거였어요. 근데 그의 그 여직원 진짜 남자 다루는데 무서운 재주가 있어요. 눈빛, 말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한번 눈이 마주치면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형수, 이거 진짜 사랑일까요? 어느 날은 그 애가 나한테 커피를 타줬는데 그냥 커피인데 내 손이 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 애가 내 손 닿을까 말까 하는 거리에서 컵을 건네는데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형수, 그 애는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형한테도 웃고 과장님한테도 웃고 거래처 아저씨들한테도 웃고 처음엔 질투가 나더라고요. 왜 나한테만 잘해주는 게 아니냐고. 그런데 또 이상하게 그 애가 그런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게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내가 질투하고 불안해하고 또 한편으론 그 애랑 둘이 남을 수 있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내 자신이 진짜 너무 한심해요. 나 예전엔 이러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묵묵하게 일하고 회사 키우고 형 돕고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 애가 들어오고부터 걔가 내가 아니에요. 심장이 말하라는 대로 움직이고 머리는 멍해지고 청수, 내가 미친 걸까요? 나 요즘은 그 애가 출근 안 하면 비분이 막 가라앉아요. 그 애가 퇴근할 때면 괜히 책상 정리하는 척하면서 한 번 더 보려고 해요. 웃으면서 내일 봬요 하면 그 말 한마디에 밤새 설레서 잠이 안 와요. 나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형수, 그냥 좋아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형수,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유정 씨가 나한테 그랬어. 자기는 결혼한 남자에겐 절대 감정 안 준다고. 근데 형은 왜 자꾸 그 사람 옆에 있는 건데? 그 말을 듣고 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구나. 누군가의 감정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요. 나중에 남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여직원을 짝사랑한 남자가 상상 속의 연애에 빠져 살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대. 그 남자 혼자 상상하다가 무너진 거지.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의 감정을 몰랐을 리 없었고 그저 침묵으로 애매한 눈빛으로 사람을 빠지게 만드는 재주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느꼈어요. 저 사람 보통이 아니구나. 사람 마음을 갖고 노는 재주가 장난이 아니구나.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설마 내 남편이 그럴 리는 없겠지. 저런 사람에게 빠질 만큼 바보는 아니겠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걸며 불안함을 꾹꾹 눌러가던 시간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처음 그 여자를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건 아닌데 눈빛이나 말투에서 어딘가 묘한 끌림이 느껴지는 여자. 그런 여자는 흔하지 않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전화 상담을 맡기기엔 아깝고 현장에 나가자니 눈에 너무 띄는 외모. 그런 애매한 지점에 서 있는 여자였죠. 그 여자가 처음 회사에 들어오고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말도 예쁘게 하고 일도 잘해. 이런 애 드물어. 남편이 누구를 칭찬하는 일이 거의 없었기에 전 그냥 대단한가 보다 했어요. 그땐 정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예전처럼 병원 진료 일정을 챙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었잖아. 제가 말하면 아, 까먹었네, 미안.
대충 얼버무리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휴대폰을 자꾸 뒤돌아서 보더라고요. 그 사람이 비밀번호를 바꾼 날 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요. 그 여직원은 남자를 참 잘 다뤘습니다. 사장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고 가끔 농담 섞인 말투로 남자 직원들을 웃기며 분위기를 휘어잡곤 했어요. 남편은 그런 그녀에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시동생조차도 그 여자를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그건 제가 먼저 눈치챘죠.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붉히고 그 여자가 하는 말에 반응하는 모습이 딱 사랑에 빠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남편도 마찬가지였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은 회사에 들렀다가 복사기 옆에서 둘이 마주 서 있는 걸 봤어요. 크게 웃으며 어깨를 툭 치던 그 여자의 손길, 그걸 피하지 않고 오히려 웃던 남편의 표정. 그 장면이 저를 바닥까지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전 일부러 물었어요. 그 직원 예쁘지 않아? 남편은 대답 대신 웃기만 했죠. 그 웃음 하나로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여직원이 남자들을 다루는 솜씨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여자의 주위엔 항상 남자가 있었어요. 같이 일하던 납품업체 사장, 고객 거래처 직원. 모두 그 여자를 한 번쯤 흘끔거리고 가곤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술김에 한 말. 그 여자한테 빠져서 상상병 앓던 남자가 진짜로 죽었대. 자살이래. 그 말이 아직도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말했을까요? 그 여자가 그렇게 위험한 여자라는 걸 말하면서 왜 그 말을 하며 슬프게 웃었을까요? 남편은 그 여자를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아니라 탐닉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라기보단 그 여자가 만들어낸 환상 속으로 빠져든 거죠. 그리고 저는 그걸 뻔히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까봐 겁이 났으니까요. 시동생은 제 눈엔 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결혼 전엔 형수 될 분 하며 낯가리던 앳된 얼굴, 결혼 후엔 형수하며 뭐든 도와주려던 착한 아이. 그런 그 애가 어느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출근 준비하며 거울 앞에 더 오래 서 있고 정장 재킷에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모습에 제가 웃으며 물었죠. 데이트 있어? 그 애는 귀 끝까지 빨개져서 아니에요. 그냥요. 하면서 얼른 현관문을 닫고 나갔어요.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그 애가 마음에 품은 사람이 우리 회사 여직원 그 여자였다는 걸요. 그 애는 그 여직원 앞에선 진짜 어른 남자가 되려고 애를 썼어요. 말투도 달라지고 뭔가 조심스럽고 다정한 눈빛. 그 눈을 제가 모를 리 없죠. 그건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으니까요. 처음엔 그저 미소가 났습니다. 저 애도 드디어 사랑을 시작했구나. 부디 그 여직원이 그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랐어요. 근데 그 여자는 정말 남자를 잘 다루는 여자였습니다. 적당히 웃고 적당히 기대고 적당히 밀어내면서 남자 마음을 정확히 그 경계에서 오락가락하게 만들 줄 아는 여자. 시동생은 어느새 그 여자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었고 퇴근 후엔 괜히 회사에 더 머물러서 그 여자가 정리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형수님.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어요.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나요. 그 애가 처음 제게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는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여자는 이미 남편과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그 애가 혼자 서서 그 여자의 퇴근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장면이 있어요.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그 애의 눈엔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애는 저에게 물었어요. 형수님. 사람이 너무 좋아지면 혼자 상상하는 것도 죄인가요? 그 질문에 제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냄새가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기라는 게 있다면 그건 말보다 행동보다 먼저 느껴지는 거더라고요.
남편이 바뀌었습니다. 티 나지 않게 행동하려 했겠지만 매일을 함께 살아가는 부부 사이에서 그런 변화는 결코 숨겨지지 않았어요. 샤워를 하고 나오는 시간이 늘고 향수를 자주 뿌리고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두고 다니는 그 사람. 무엇보다도 저를 볼 때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어요. 남편은 늦게 들어왔고 씻고 나와 거실에 앉아 물만 마시고 있더군요. 저는 조용히 그 사람 맞은편에 앉아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바람 피우니? 남편은 순간 멈칫하더니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살짝 떨궜습니다. 그 여자. 회사에 새로 들어온 그 여자 맞니?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대답보다 확실한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혼하고 싶니? 그 여자랑 살고 싶니? 남편은 이번엔 고개를 들었지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이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혼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여자를 놓치고 싶지도 않았던 거죠. 그 비겁한 욕심이 그 사람의 눈에 다 담겨 있었어요. 당신 그 여자 사랑하니? 이 말엔 그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은 아니야. 그냥 위로 같은 거였어.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위로? 아내를 둔 사람이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위로라고 말하나? 그게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그 사람은 정말 몰랐던 걸까요? 그 여자 나한테 말했어. 당신이랑 이혼 안 하면 회사도 그만두고 나도 안 보겠다고.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가? 그 여자 따라 나가.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붙잡을 만큼 미련한 사람인 줄 알아? 입가에 걸린 제 웃음은 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아주 기이한 웃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를 매일 만나면서도 저와 이혼하지 않았고 이 집에서 여전히 함께 식탁에 앉았고 같은 방에서 숨을 쉬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 사람을 저는 매일 저주했습니다. 말로 저주하지 않았어요. 밥도 안 했고 빨래도 안 했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 취급.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저항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 앉아 혼자 맥주를 마시던 그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나한테 죄책감 느끼지 마.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저 본인이 덜 나쁜 사람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 그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아직 날 사랑은 하긴 하는 걸까? 그 물음에 답을 얻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하루였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어딘가 굳어 있었고 뒤따라 들어온 시동생은 형을 쏘아보는 눈빛으로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더는 못 참겠으니까. 두 남자의 숨소리가 거칠게 얽히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날 몰아붙여?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목소리 분명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투였습니다. 방어적이고 도망치려는. 몰랐다고? 정말 몰랐다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람 좋아했는지, 얼마나 마음 줬는지 형 진짜 몰랐다고 말할 수 있어? 내가 그 마음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어. 그래? 정말 그래? 형 유부남이잖아. 사람답게 좀 살아. 사람답게 살자고 해서 마음 억누르다 숨 막혀 죽을 뻔했어. 그 애랑 있으면 살 것 같았어. 이쯤 되니 저는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살림하며 듣던 음악이 멈춘 것처럼 그 말 한마디가 제 안의 시간도 멈춰버리게 했어요. 그 애가 나를 먼저 좋아했어. 나도 그게 싫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배신이지. 형수는 뭐가 되는데? 형수 사랑했잖아. 그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뼈아프게 들렸습니다. 형 진짜 끝까지 간 거야? 그 애랑 그런 사이야? 응. 미쳤구나. 너한테 미안한 건 사실이야. 근데 이게 그냥 감정이야.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형, 난 형을 평생 존경했어. 가족 위해 헌신하고
참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결국은 본인 욕망 하나 못 이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만하자. 넌 몰라. 넌 결혼 안 해봤잖아. 결혼 안 해봤다고? 그래서 이게 용서돼. 형수가 얼마나 참고 버티는지 그 눈 못 봤냐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숨죽인 채 저도 몰래 손을 움켜쥐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문을 닫은 채 거실에서 들려오는 거친 말소리와 술병 깨지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형, 정말 그 여자랑 그런 사이였어? 시동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걸 다시 확인해야 하는 사람의 분노, 그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곧 인정이었습니다. 미쳤어? 형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 형 존경했어. 나 진짜 형처럼 되고 싶었다고. 시동생의 울먹이는 소리에 제 가슴도 서서히 쪼여왔습니다. 그 여자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잖아. 근데 그런 여자를 형이 감히. 탁. 뭔가가 떨어졌고 그 다음엔 육탄정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멱살을 잡고 밀치고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꺼져. 형이 꺼지라고. 시동생의 고함이 집 안을 찢어놓는 듯 울렸습니다. 그날 밤 시동생은 문을 박차고 나갔고 남편은 한동안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시동생은 출근하지 않았고 며칠 후 회사로 사직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아이는 끝내 회사를 떠났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그 사직서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던 그 사람. 그 눈에 조금의 후회는 보였지만 죄책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내 동생 마음도 모른 채 그 여자한테 빠졌던 거야? 그게 사랑이었니 아니면 욕망이었니?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은 이미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길을 택한 사람이었고 시동생의 분노조차 그 사람을 멈추게 하진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돌아온 시동생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수님, 그 여자 정말 위험한 여자예요. 사람을 중독되게 만들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동생은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예전에 사귀던 남자, 그 사람이 결국 그 사람 스스로 생을 놓았대요. 형한테 들었어요. 그 얘기 듣고 저 진짜 무서웠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도 한참을 침대맡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고 분노도 아닌 어떤 깊은 허무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사람이요, 배신은 참아도 환멸은 못 견디는 법이잖아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이 밉지도 않았고 그 여자가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 모든 걸 알고도 참아내야 했던 저 자신이 너무도 불쌍했습니다. 사람이요, 끝까지 참는 게 꼭 강한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끝까지 참다가 문득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 툭 부서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날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사람의 얼굴엔 뭔가 단단히 결심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 여자 나보고 말했어. 이혼 안 하면 회사도 안 나오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나한테 이혼해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이혼해 달라고? 그 여자를 놓치기 싫어서? 아니,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야. 그냥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럼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단 말. 그 말을 그렇게 쉽게 꺼낼 거면 처음부터 왜 그랬어? 나는 말야. 내가 날 사랑해서 그냥 한동안 눈 돌린 줄 알았어. 그 여자한테 잠깐 마음이 간 줄 알았다고. 근데 이제 그 여자가 더 중요해졌단 거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 이 상태로는 누구도 행복하지 않잖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없는 웃음. 너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고 싶어? 정말 이혼하고 싶으세요? 그 사람은 잠시 침묵하다가 제게서 눈을 피한 채 말했어요. 나는 너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 여자가 떠나는 게 무섭다.
저는 그 순간 그 어떤 배신보다 더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이혼해 줄게요. 그 말을 하고 난 뒤 남편은 집을 나갔고 저는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방 안엔 남편이 앉았던 의자, 놓고 간 와이셔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른 그 침대까지 그대로인데 이제 이곳에 남편은 없습니다. 며칠 후 이혼 서류를 들고 찾아온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공증된 부동산 문서와 계좌이체 내역이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내 이름으로 해놨어. 잔금도 내가 다 정리했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늘 계산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계산이 아니라 사과를 담은 정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이혼은 거래처럼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계산은 끝났지만 감정은 정리가 안 되더군요. 아파트를 받고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왔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헛헛한지요. 후회와 상처의 값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렇게 우리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서도 결국 다 놓고 나면 남는 건 공허뿐이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나를 돌보며 살기 시작했어요. 재택 디자인 일을 다시 시작하고 요가도 등록하고 지인들과도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을 보며 뜨거운 차 한 잔을 들고 있던 그때 문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이 시간이면 아무도 날 찾아올 일이 없었거든요. 문을 열자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 셔츠는 구겨진 채였습니다. 무릎에 손을 얹은 그는 숨을 고르듯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갈 곳이 없었어. 저는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에 어디선가 잃어버린 강아지처럼 쓸쓸함이 가득했거든요. 들어와요. 젖은 옷은 벗고 수건 줄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몇 년을 굶은 사람처럼 천천히 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수건을 내주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 여자 떠났어. 이젠 내가 싫어졌대. 그 사람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울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내가 너무 그리웠어. 너 아니면 안 돼.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사람, 지금 나를 다시 원한다. 머리는 절대 안 돼라고 외쳤지만 가슴은 그래 단 한 번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일어나 작은 방에서 깨끗한 옷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집 안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우리. 어깨가 스치고 숨소리가 닿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손등을 잡았습니다.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될까? 다시 시작하자는 말 아니야. 그냥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나를 안아주던 그 느낌이 그리워서. 저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품에 안겨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밤중에 서로를 다시 안았습니다. 울면서 떨면서 가슴으로 껴안았습니다. 그 밤은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과 증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우린 한순간 다시 부부였거든요. 하지만 아침이 밝자 현실이 눈앞에 선명해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곁에 다시 살 자신은 없었습니다. 당신 여전히 날 사랑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치도록. 저는 그 대답에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랑은 용서와 같지만 용서는 사랑과 달라요. 난 당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창가에 서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몸이 자꾸 나른하고 입맛도 변하고 어딘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사 선생님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안이 벙벙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불임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시도하고 또 시도했던 그 시간들, 그 모든 실패 끝에 이제 와서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이혼한 전 남편의 아이.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했던 그 차가운 밤의 기억 속에서 이 작은 생명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전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지만 당시엔 아직 함께 산다는 말을 꺼내지 못한 채 거리를 두고 있던 때였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밤 전 남편이 제 손을 조용히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같이 살까? 이젠 내가 없는 아침이 참 불편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생겼어요. 전 남편은 말없이 저를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히. 남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떨림이 제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아기가 생긴 거야? 그 목소리에 담긴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후회와 감격.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외로이 밥을 먹지 않고 따뜻한 국에 김을 싸서 서로의 입에 넣어주고 초음파 사진을 벽에 붙여두고 매일 조금씩 자라는 아이를 보며 눈을 맞추고 웃었습니다. 얘는 꼭 너 닮았으면 좋겠다. 아니야, 당신 닮아야 예쁘지.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부부가 아니라 부모로 자라갔습니다. 출산 당일 남편은 병원 복도를 몇 시간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진통이 거세질수록 남편의 얼굴도 점점 창백해졌고 제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마치 남편이 고통을 느끼는 듯 했죠. 그리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을 때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가 됐구나. 그날 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를 다시 이어줬어. 이 아이가 우리를 살렸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고마워, 용서해줘서, 다시 나를 받아줘서, 그리고 우리 아이를 품어줘서. 그 말에 저도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사랑해요.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아이는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던 시간에도 어딘가에 숨어 조용히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나 봅니다. 다 무너진 줄 알았던 우리 사이에 새싹처럼 자라나 온기를 불어넣어준 기적. 그 아이는 지금 제가 부른 자장가를 들으며 작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다짐합니다.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이제는 당신도 이 아이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그래요. 이 아이는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우리 둘이 견딘 시간의 보상이고 참았던 눈물의 결실이고 다시 살아갈 이유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기적. 우리 둘이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사랑의 증거. 그래서 저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이젠 아침마다 여유 있게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네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커피향을 즐길 여유도 없이 하루하루 버티는 데에만 급급했으니까요. 지금은요, 남편이 제 옆에 있고요, 딸은 출근 준비하느라 거실을 분주히 오갑니다. 그때의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이 있었기에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고마운지 압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이 사연을 조용히 전합니다. 그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순간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네요. 세상엔 우연은 없다는 말, 살다 보니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은 때론 상처를 주고 삶은 늘 뜻대로 되지 않죠. 하지만 결국엔 시간이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걸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행복은 다시 돌아옵니다.
혹시 지금 사랑 때문에 지쳐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당장은 끝처럼 느껴져도 언젠가 그 끝이 당신에게 가장 따뜻한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